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10월 19일 제 7주차 우리가 창업기업에 대한 성장 전략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벌써 7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26일이죠. 다음 주 아니 26일부터 우리 중간고사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안내를 드린다면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10월 26일이 되겠습니다. 10월 26일 날 저녁 6시부터 7시 10분까지 그 시간을 제가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중간고사를 보고 수업도 병행해서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수업은 그 수업에 대한 그 유효 기간은 하루를 더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즉 26일부터 중간고사를 6시에서 7시 10분까지 보고요. 그다음에 7시 10분부터 그 다음 25일까지 그 8주차 수업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간고사에는 꼭 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비대면으로 중간고사를 실시를 하려다 보니까 시간대를 많이 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시간에서 제가 10분 정도를 더 열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10월 26일에는 반드시 6시부터 7시 10분 사이에 중간고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간고사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출해온 퀴즈 과제 중에서 제가 선별해서 올리도록 하고요. 또 지금까지의 과제를 제가 이렇게 함께 모아서 과제 G 클래스룸에 들어가시면 그 과제 오늘의 퀴즈 과제와 함께 그 과제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복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과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퀴즈 과제 내에서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퀴즈 과제에 집중을 잘 하셨다면 중간고사는 그렇게 특별히 어려울 것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결과를 내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26일 다시 한번 광고 드리면 다음 주 26일 오후 6시부터 7시 10분 사이에 중간고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업성장에 대한 제 7주차 창업성장의 성장 전략, 창업기업을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자, 우리가 창업기업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성장 전략,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창업을 해서 약 80%까지 5년까지 생존율이 없다, 이렇게 시간을 말씀드렸고요. 불과 살아남는 기업들이 한 20에서 25% 정도뿐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100개가 창업이 되면 20개에서 25개만 3년을 넘어서 5년 사이에 성장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5년을 넘는 기업이 또 거기에서 또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창업 어떤 성장, 그러니까 창업 기업의 성장할 수 있는 그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창업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뒷받침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그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 시간에는
실제 여러분들이 재직해 있거나 또는 앞으로 창업을 할 거거나 또는 앞으로의 계획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창업기업의 성장 전략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사업 타당성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그 창업기업에 대한 그 설정은 세 가지로 봤었습니다. 첫째 번은 창업자의 마인드는 어떻게 돼 있어야 되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인드, 내가 창업자의 역량은 어떻게 갖춰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창업 자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창업 자본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데스밸리라고 하는 그 미국 그 실리콘밸리에서도 정말 그 회자되었던 죽음의 계곡을 어떠한 방법으로 건너야 될 것인지 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정부 지원 사업, 자본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한번 그래서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이제 창업 아이템이었었는데,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자금은 데스밸리를 어떻게 지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캐즘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계곡이 있습니다. 캐즘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계곡을 어떻게 우리가 그 장애물을 어떻게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될 것인가. 그것은 결국 창업에 대한 우리가 자금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부 자금을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것이 좋대.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면밀히 지켜보았을 때는 약 한 30%의 외부 자금을 비치하는 것이 좋다. 예비비로서 한 20%를 비치를 하고 외부에 대한 자금은 약 30% 미만까지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원금 상환과 이자 상환에 있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창업기업에 대한 크나큰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그 30%를 어떻게 채워나가고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또는 우리가 어떠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그 죽음의 계곡에서 벗어나게끔 지원해준 여러 가지 것들을 현재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총체적으로 한번 이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에 있어서 창업기업에 실제적으로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가야 될 길이라기보다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그 내부적인 실태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창업기업에는 우리가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창업을 하려고 해요. 이 창업 아이디어에는 뭐 생활형 창업이라든지 뭐 생계형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획적, 기술적인 창업들이 포함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걸 통틀어서 우리가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할게요.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이디어가 발상이 되면 이 아이디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계형 창업. 이 생계형 창업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음식업이라든지 음식업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음식업이라든지 정말 우리 생계를 꾸려가기 위한 기타 쇼핑몰이라든지 도소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생계형에. 그 다음에 이제 기술개발형 창업입니다. 기술개발형 창업에서 이 기술개발형 창업에는 혁신성이 있어요. 혁신성 창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IT 관련 창업이 있겠고, 그 순수한 대로 기술 창업을 얘기합니다.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진행해서 나갈 때 여기에 대한 자금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지만 이 아이디어 생계형 창업도 또 기술 개발 창업도
반드시 뭐가 진행이 돼야 돼요? 내 자금에 대한 어떤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에 대해서 이것을 전부 이룰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성장 발전, 다시 말하면 창업 기업의 성장 전략이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과목 자체가 성장 전략입니다.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인지, 이 성장 전략의 전략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일반적인 자기 자본을 가지고 생계형 창업을 해서 홍보 마케팅을 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 전략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전략이 아니라 어떤 기본적인 그 매뉴얼, 기본적인 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요. 우리는 성장 전략을 여기 갖기 위해서는 뭔가 특화되고 또는 그 체계적인 어떤 그 지원에 대한 어떤 그 체계적인 것에 우리가 같이 따르지 않으면 절대 성장 전략이 될 수가 없다. 남과 똑같이 해서는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3년에서 5년에 대한 생존 확률이 한 25%뿐이 안 된다. 그곳에 우리는 들어가기 위해서는 25%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통계나 이런 지속 경영 가능한 그런 그 경험치에 우리는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생계형이든 기술 개발형이든 어떤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 창업 자금이라든지, 그죠? 또 R&D, 우리가 R&D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에서 기술 개발 자금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창업 지원에서 됐어요. 정부 지원, 창업 지원도 받고 해서 기술 개발 자금도 받어요. 여기에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상환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환 자금과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비상환 자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환 자금에 있어서는 자기 자본금의 30% 이하 쪽으로 하는 것이 좋고, 비상환은 예를 들면 이 R&D 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여러 가지 기술 개발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라든지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건 비상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면밀하게 한번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이템이 선정이 돼서 내가 어떤 아이템을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술 개발에 대해 있어서 IT 관련 또는 ICT 관련, 뭐 제4차 산업 뭐 이런 거 많겠죠, 그죠? 제4차 산업 관련, 제4차 산업 뭐 있어요? AI, 그죠? 인공지능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있어? IoT, 사물 인터넷이죠. 사물 인터넷 관련,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있죠. 뭐 3D 프린터라든지, 요즘에는 그 드론 관련도 많은 그 아이템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이외에도 뭐 4차 산업에 관련된 기술들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을 해서 비상환으로 해서 연구개발 자금으로 해서 아이템이 또는 아이템이 선정이 됐어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시제품이 나왔죠. 또 아이템이 선정이 됐죠. 그러면 다음 단계가 뭐예요? 홍보 마케팅입니다. 또는 요 전 단계에는 양산이 되겠죠. 제품을 생산하는 관계,
홍보 마케팅 또는 요 전 단계에 대해서는 뭐 시설 자금, 시설이라든지 또는 공정 부지 같은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맥락으로 본다면 우리가 R&D를 통해서 R&D의 기술 개발 자금을 통해서 시제품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시제품 요거에는 시제품이에요. 제품 하나를 우리가 만들어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시제품까지 기술 개발, 이런 4차 산업을 통한 이런 기술 개발용 자금을 받았을 때 요거는 우리가 연구 개발 또는 기술 개발에 전부 지원을 해주는 것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받아서 개발했으면 시제품이 나오죠. 요 비상환에 대한 이런 에 대한 사업 계획서와 그리고 그다음에 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 계획서를 잘 써야 되는지 보통 여담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이런 관련돼 있어서 여러분들의 R&D 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 평가에 저도 평가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을 때 누구나 다 지원해 주면 좋겠죠, 정부에서. 그렇지만 혁신성이 있어야 되고 기술성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진보성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또 4차 산업 관련의 R&D 지원 사업도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그 지속적인 이런 지원 사업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그 많은 예산을 뭐 누구나 다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서 또 그 사업 계획서대로 과연 이루어질지에 대한 기술 개발성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하는데 저도 이런 그 평가위원으로서 저도 한 10여 년 이상 이 평가 업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고 어떤 사업 계획서에는 기술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계획서 상의 그 임팩트한 부분들을 잘 표현을 못해요. 분명히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그 사업 계획서 상에 적어야 될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저희들은 이제 나중 시간에 요 이제 전략 분석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 핵심적인 요건 이러한 것들을 지금 여담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좋은 기술성이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R&D 지원 자금을 받아서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뭐 지난 시간에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는 작게는 뭐 1억까지요. 뭐 많게는 뭐 1년에 2, 3억씩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물론 뭐 혁신적인 어떤 그 기술 개발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혁신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뭐 크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작은 기술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사업성을 가질 수 있고 그 사업 기술을 콜라보레이션해서 다시 말하면 그 융합을 해서 조금 더 큰 시너지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이라면 이 R&D 자금은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R&D에 상환하지 않는 것, 비상환이라는 것은 갚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선정받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막바지에 가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시제품이 나오게 되면 이제 바로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시설 공정을 하든지 또는 시제품을 어떻게 해요? 그냥 외주 생산을 하게 되면 되죠. 요즘에는 그렇게 공장을 만들어서 자기가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외주로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시제품은 외주 생산으로 넘겼을 때 그 양산, 다시 말하면 생산이죠, 그죠?
생산에 대한 그 양산 작업, 그 양산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 또 지원 사업이 있어요. 요것을 통틀어서 홍보 마케팅이 있죠. 그 다음에 홍보 마케팅에서 여기에는 뭐 기타 많이 있습니다. 신문 광고라든지 또는 지상파 방송, 기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전시회, 홍보 마케팅은 여러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온라인 전시, 온라인 뭐 상품 런칭이라든지 온라인에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폭넓은 온라인이 많습니다. 뭐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면 특정한 뭐 업체를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특정한 업체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컴파스라고 하는 곳 상당히 그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 프랑스에서 하는 그 컴파스라고 하는 B2B 사이트예요. 좀 B2B 사이트라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서 판매가 될 수 있는 건 거의 뭐 B2B가 주종을 이루어야 될 것 같죠, 그죠? 그래야 일일이 전부 B2C를 했을 땐 일일이 전부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 B2B 사이트에서는 컴파스라든지 또는 뭐 2021이라든지 뭐 바이코리아, 우리 국내에서 하는 그 바이코리아, 코트라에서 하는 바이코리아라든지 여러 가지 B2B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잘 이용하시고 B2C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온라인 상태도 있고 오프라인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홍보 마케팅 여기까지요. 저희가 양산 단계에서 시제품 출시를 했어요. 이 시제품 출시를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 캐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캐즘에 빠질 때 처음에 뭐였었어요? 얼리 아답터가 있었죠. 아니 혁신성이 있었어요. 2에서 몇 프로요? 한 3% 정도 누가 사요? 내가 생산한 제품 관련 경쟁회사. 그 다음에 얼리 아답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뭐든지 새로 나오면 혁신성이 있고 제품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한 불과 6, 7%. 거기에서 얼리 머저리티라고 하는 정말로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약 35%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5%에서 불과 한 40%, 그 전에 혁신성 있는 사람, 그다음에 얼리 아답터들이 사서 쓰는 그 퍼센테이지까지 쓰면 약 40% 정도 넘는데 그 40%를 구축하지 못해서 쓰러지는 회사가 많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캐즘을 통해서 공부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캐즘에 대한 실제적인 얼리 머저리티, 실제적인 상품의 주 고객,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홍보 마케팅에 대한 많은 시간을 우리가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버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본의 조달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홍보 마케팅 해줄 수 있는 어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자기 자본을 통한 투자가 뭐 선행돼야 되겠죠. 우선 자기 자본에 대한 투자, 홍보 마케팅에 대한 투자도 있지만 여기 뭐가 더 따르나요? 정부 지원, 즉 각기 부처, 뭐 중기부에서요. 이 중기부는 중소기업 벤처기업부를 얘기합니다. 중기부 외에 각 부처에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들을 여러분들이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게는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작게는 브로셔, 생계형 창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브로셔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간판을 지원해 줍니다. 또 물론 뭐 예를 들어서 그 매출이 떨어진 기업들에게는 간판도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그 작은 생계형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예를 들어서 반찬 가게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온라인도 필요하겠죠. 홈페이지 지원 사업도 필요하고요. 또 내가 제품에 눈에 보이는 제품,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전시회도 나가야 되겠죠. 그죠? 전시회 취업도 하고
또 기술형 창업 개발에서는 특허를 어떤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 지원에 대한 작은 것들이에요. 작은 것들이지만 어떨 때는 10만 원짜리도 될 수 있어요. B2B 런치 이거 해외에 런칭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일일이 앉아서 할 수가 없어요. 왜? 1인 기업 같은 경우는 거기에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대신해서 지원해주고 또는 B2B 사이트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각국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일본어가 필요한데 거기에 맞게끔 런칭을 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 별도로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지원 사업에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 마케팅에 있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역량보다 더 많은 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지원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지난 시간까지 정부 지원 사업은 어떠한 창업에 대한 것만 했습니다. 홍보 마케팅, 그 다음에 이런 홍보 마케팅에서도 여러분들의 제품을 기사화해 주는 곳, 기사화해 주는데도 돈이 들어갑니다. 광고를 해 주는데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지원을 해줘요, 정부에서. 여러분들의 창업을 정말 성장 기업으로 성장할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시회 나가기 위해서는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뭐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시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창업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각 부처별 지원 사업에도 여러분들이 초점을 좀 맞춰서 홍보 마케팅, 즉 내 제품이 시장에 내놨더니 한 5% 정도 눈에 보이게 빨리 팔리더라 라고 해서 거기에 너무 고무돼서 막 많은 것을 집중해서 판매 생산고를 늘린다든지 양산을 늘려서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거기에 됐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캐즘이라고 하는 그 부분 우리가 많게는 몇 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비를 하셔서 이 정부 지원에 대한 홍보 마케팅에 대한 정부 지원 뭐 무수히 많습니다. 홍보 마케팅의 전부 여기다 설명을 하더라도 정말 많은 그 세분화된 지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홍보 마케팅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홍보 마케팅 중에서도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서 따지면요 해외 진출 사업 있어요. 그 다음에 국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 있습니다. 홈쇼핑에서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어요. 홈쇼핑에서 MD들이 있어요. 머천다이즈 디비전이라고 그래갖고 MD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걸 해외 진출에는 각국을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각국 진출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 나라를 다 가야 되는데 이 각국 진출을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하는 그 지사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뭐 요 유사한 사업도 있습니다. 지사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각국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 공공기업에 우리 제품이나 카탈로그를 전달해서 거기서 그 시장 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그 바이어들을 컨택을 한다든지 해서 약 140개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더 늘어났겠죠. 지금은 140개국을 지원해주는 지사화 사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지사 설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카탈로그를 나와서 그 해외 어떤 바이어들이 볼 수 있도록 해외 바이어들이 볼 수 있도록 어떤 그 사무실에 여러 가지 조건을 조성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건 좀 더 자세한 것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냥 아웃라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제일 빨리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뭐가 있어요?
홈쇼핑 같은 경우 있죠, 그죠? 이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MD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선 만나야 됩니다. 이 MD는 아까 말씀드린 머천다이즈 디비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제품을 가지고 이 제품이 우리 회사에 과연 방송을 해서 이 홈쇼핑 회사에도 결국은 뭐예요? 자기네들한테 마진과 어떤 이익이 확보되지 못한 제품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해도 가격이 이만큼 높으면 못합니다. 또 가격이 아무리 낮더라도 실용성이 있는 제품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MD인데요. 이 홈쇼핑에 런칭하기 위해서는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를 들면요, 홈쇼핑에 대한 MD를 만나기 위해서는 여기 중간에 뭐 보통 벤더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벤더가 여러분들이 직접 개인적으로 하려면,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다라고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제품을 홈쇼핑에 가기 위해서는 직접 홈쇼핑을 만날 수가 없어요. 시스템상. 물론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 중간에 이런 벤더라고 하는 그 중간 업체가 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최종 돼서 이렇게 간략하게 된다면, 제가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자, 유통에는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통에는 우리가 뭐 속되게 말하는 왕땡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왕땡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옷가게를 예를 든다면, 이 왕땡이라는 사람이 수입을 하든지 모든, 또는 국내 제품일 경우에는 국내 제품에 대한 일괄 구입을 해서 이 왕땡이 보통 이제 옷가게가 옷을 이제 예를 들어서 했을 때입니다. 옷을 유통한다 할 때 왕땡 다음에 중땡이라는 데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중땡 밑에는 일반 땡이라고 하는 장사가 있습니다. 이 땡이라는 장사가 어디로 가냐면, 실제적으로 여기 보일까요? 이쪽으로 할까요? 이렇게 천막을 치고 옷을 파는, 여기다 매대를 올려놓고 옷을 파는 대로 이제 이렇게 실제적으로 여러분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중간에서도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옷을 싸게 팔고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루트를 거치듯이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루트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홈쇼핑에 대해서는 이 MD, 저도 홈쇼핑을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MD들하고도 이제 충분한 이제 지인이 되기도 하고, 제가 MD들한테 어떤 경영에 관련된 또는 제품에 관련된 것에 대한 그 상담을 해드리기도 하고, 또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기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컨설팅 또는 조언을 주기 위해서 저도 MD들을 자주 만나고, 또 좀 친한 분도 좀 있어서 얘기도 좀 많이 듣곤 합니다. 여기에 가지고 오는 제품들이 정말 이 MD를 제가 직접 홈쇼핑 지상파 방송 하는 홈쇼핑 회사로 제가 들른 적이 있었는데, 이 MD들 여담으로 이제 여러분 참고하라고 말씀드린 게, 왜 얼마나 정부 지원 사업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각각의 MD들의 뒤에 가보면 책상에 보면 샘플들이 정말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내 제품을 홈쇼핑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제품들이 정말 무지 쌓여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 쌓여 있는데 어떤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날만 잠깐 보고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나름대로 사업성 평가를 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팀원들이 모여서 사업성 평가를 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 회사에게 또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다가갈 수 있나를 결정을 하기까지 거기 가는 것까지도 경쟁률이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 한다는 건 엄청 정말 이 힘든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조건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홈쇼핑에서 뭐 광고를 한다 그러는데 녹록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MD들도요 사업성에 있는 평가를 어느 누구보다 잘해요. 여러분들보다 충분히 잘합니다. 그 정도로 또 이론적으로 공부가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공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내가 MD를 직접 만날 수 없지만 MD를 직접 만나게끔 해주는 또 지원 사업이 있어요. 국내 진출에 이렇게 이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MD들과의 대화 또는 상담, 제품군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자 실제 생산자와 나누십시오, 대화를 나누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장을 열어주는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세밀하고 정말 그 아주 크리티컬한 부분에 있어서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정부에서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홍보 마케팅에도 또 여기 또 뭐가 있겠어요? 여기에 그렇다면 영상 제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영상 제작도 여러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영상 제작이 뭐예요? 내 제품을 가지고 방송에 나갈 수 있게끔 그 영상 제작 지원 사업까지 해요. 뭐 카탈로그도 당연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카탈로그나 브로셔도 충분히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작게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그 흐름에 대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꾸 정부 지원 사업에 눈을 좀 돌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걸로 해서 지속적으로 좀 중간중간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원 사업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정부 지원에 대해 그 안내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쪽에 나와 생각 다른 것이겠지, 또는 나는 생계형이니까 안 해주겠지, 나는 기술 개발이니까 나만 해주겠지, 아닙니다. 창업에 대해서, 창업 기업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많은 눈을 돌리고 있어요. 자, 왜 돌리고 있겠어요? 여러분, 1인 창조기업은 창조기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1인 창조기업 시간에 1인 창조기업에게 지자체에서나 이런 에 대해서 자꾸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작년과 올해의 취업이 많이 대기업에서도 많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창업을 시키면 어때요? 그 사람들은 이미 창업을 함으로 인해서 취직을 하지 않고 스스로 취직이 되고, 또 이 1인 기업이 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빠지고 그러면, 그렇죠, 사람을 뽑겠죠. 다시 말하면 고용 창출이 되죠. 그러면 이분은 이 1인 기업은 취업이 됐고, 또 여기서 잘 되게 해서 모든 것을 지원해주면 다시 고용 창출로 갑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일석이조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많은 것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래서 제가 좀 더 그 부각을 시켜서 뭐 데스밸리다 캐즘이라는 것을 부각을 시켜서 그런 것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진행해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홍보 마케팅에 있어서 또 거꾸로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이 더 넓어질 수 있겠죠, 그죠? 이 시설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공장까지 차리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시설, 공장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것으로 과연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부족할 수 있겠죠. 또는 너무 많은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시설하고. 그래서 이거 시설과 공장도 여러분들의 매출과 여러 가지 서류를 봐서 또 시설 자금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또 이런 그 공장 그 부지라든지 공장을 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도 대표적으로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설이 부족하다, 많이
열심히 했는데 매출도 많았는데 시설이 부족하다, 공장이 필요하다, 또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준다. 물론 뭐 상환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환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장사가 그러니까 매출이 많아지고 했었을 때 보통 다른 은행을 이용한다면 은행에서는 큰 담보를 필요로 하죠. 은행에서는 여러분 물론 요즘에는 이제 은행에서도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담보 없이 해주는 은행도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잘 보시고 특별히 정부 지원 사업 쪽에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창업기업 성장 전략 분석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에게 별도로 질문하시면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1강에서 오늘 제 7주차 1강은 여기서 마치고 계속해서 제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